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오늘 오전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시설의 입소자가 백신 접종 뒤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 질환과 당뇨 등 복합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백신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일터에서 누적 확진자가 96명으로 늘어난 등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으로 하루 사이 100명이나 늘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들이 대부분 무증상인데다 생활권도 다양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대구고검을 방문합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리가 검찰총장을 비판한 건 힘으로 누리려는 갑질이라며 갈등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인데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추가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20대 부부가 10살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복합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여서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백신 접종 뒤에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직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입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어제 오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남성인데요. 어제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와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어 오늘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증 이상 신고도 2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50대 남성이 접종 후 20여 분이 지나 두통과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 현장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또 평택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60대 남성도 접종 후 하루가 지나 열과 함께 전신 근육통,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나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의정부에서 이상 반응을 보고된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를, 평택에서 보고된 남성은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63,644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접종자는 87,000명을 넘었는데요. 국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은 0.17%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85,904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1,524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00명이 늘면서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인 외국인 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도 원인인데요. 1,000명을 웃돌던 지난해 연말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400명대를 오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6명,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6명, 경기도가 218명, 인천이 19명 등 수도권만 353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113명입니다. 비수도권은 충북이 19명, 부산이 8명, 강원 6명, 대구와 전북, 경북이 각각 5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129명입니다.
네, 자,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 총리는 독일도 65세 이상으로 접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는 65세 이상 접종을 유보하고 있지만 각국 정책이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세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확진자가 오늘 다시 400명대로 올라간 데는 동두천 집단 감염의 영향도 있는데요. 이 지역 외국인 확진자가 간밤에 15명 추가돼 누적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소를 3군데 추가 설치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검사에 한창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동두천 이동식 검체 채취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밤사이 확진자가 또 늘어난 건데요. 이 지역 외국인 대상 검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공장 수십여 개가 모인 이곳 산업공단에 이동식 검체 채취소가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 오전 검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변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잠시 짬을 내서 검체를 채취하고 돌아갔습니다. 등록 외국인뿐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도 연락처만 있으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곳에서 70명가량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2배 이상 검사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사이 동두천 지역 외국인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된 11명과 해외 유입 1명, 확진자의 접촉자 3명입니다. 그제부터 확진된 동두천 지역 외국인은 모두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열흘 동안 관내 등록 외국인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사를 받은 500여 명 가운데 84명이 어제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확진자들은 주로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남양주와 양주, 부천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닌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동두천시는 염색공단과 보산역에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한 시설을 긴급히 꾸렸습니다. 보건소 안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별 검사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확진자들은 아직 병상으로 옮겨지진 못했고 자택에서 격리 조치돼 있는데요. 시는 경기도 등의 병상 배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남양주와 양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무더기로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외국인 커뮤니티와 공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외국인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중에 기숙사가 있는 제조업체 10,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전수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일부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진단검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무더기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더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명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역학조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관 15명을 투입해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영어 통역이 가능한 시 직원 10명도 전화로 역학조사에 나섰고 통역이 가능한 직원 5명도 경기도 등에서 추가 배정됐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기초 역학조사가 끝난 확진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또한 확진자가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이동식 검체 채취소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해서 전국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게 이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영남권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요? 네, 영남권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진 양산 부산대병원에도 9시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접종을 접종을 하기 전 순서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문진을 거쳐 접종을 한 뒤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조금 한가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 12시 반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4개 예방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이곳은 경남을 포함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의료진 10,000명 정도가 맞을 백신이 보관됐습니다. 지역 내 의료진 모두가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는 건 아닙니다. 의료진이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을 직접 받아 8일부터 자체 접종합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 5만 5천 명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로 6일째 순조롭게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밝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합친 누적 접종자는 8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이달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여 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여 명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남권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일선 검사들을 만납니다. 윤 총장은 도착 후 방문 취지와 함께 중수청에 대한 간단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여서 발언 수위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일선 지검, 고검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2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순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검과 지검 방문 이후 추 전 장관의 업무 배제 지시와 징계 청구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입니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에 도착한 뒤 방문 취지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간단한 입장 표명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사실상 검찰 폐지로 규정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을 걸어서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하면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중수청과 관련해 일선청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청와대가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중수청에 대한 반발 조짐이 이어지고 있어서 윤 총장이 대구에서 내놓는 발언 수위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민주당은 완급 조절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한 조짐이라며 갈등을 부각하고 나섰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속으론 정치적 행보라며 부글부글하지만 겉으로는 예상한 일이라면서 애써 가라앉히려는 모습입니다. 이 당 내부에서는 무시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지난해 말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윤 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민주당은 이번에도 정면으로 맞설 경우 다시 윤 총장의 정치적 몸집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까 몸을 사리려는 기색도 역력한데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 뒤 기자들 질문에 우회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자중해야 한다며 이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처신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개적 대응을 자제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완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법안을 낼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라며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당정협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발의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보궐선거가 코앞인 만큼 아예 선거 이후에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수처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부각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총장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민주당에 일침을 날린 셈인데요. 더욱이 반기를 든 윤 총장을 두둔하면서 지원 사격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인 같은 모습이라는 여권 지적에 대해 누구든 자기 조직에 관해 얘기할 수 있고 말하지 말라는 건 힘으로 누르는 갑질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는데요. 일당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환자 한 명 숨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소식이 들어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환자가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지만 오늘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환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 이 평택의 요양병원에서 함께 접종을 받은 60대 남성도 하루가 지나서 열과 함께 전신 근육통이 나타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부의 요양병원에서 접종을 받은 50대 남성도 두통과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사망 원인과 이상 반응이 아나필락시스 등 접종 부작용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이 가운데 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인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사건들이 공수처로 넘어간 건데요. 관련법에 따른 조치가 되겠죠?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들 가운데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록 등 관련 서류도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공수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겨진 수사 대상은 재작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위법 소지를 알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입니다. 먼저 이규원 검사는 재작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 번호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그때 불법 출국 금지 정황을 부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외압으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4차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이성윤 지검장은 3차례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내면서 공수처법상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수처로 이처분됐지만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수처가 아직 검사 인사위원회도 꾸리지 못하는 등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우선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지금 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 10명도 있어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아주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부모는 살인의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는 증인도 참석해서 이 아이를 방치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와 4시 모두 3번 걸쳐서 열리는데요. 각 재판에 증인이 1명씩 모두 3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에는 양모 장 씨의 지인이, 오후에 이어지는 재판엔 아랫집 주민과 대검 심리분석관이 각각 출석해 증언합니다. 우선 오전 재판에 나온 지인은 정인이 양모와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키즈카페 등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증인은 양모가 정인이를 방치한 정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3달 동안 15일 정도 양모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5번 정도는 정인이를 안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엔 정인이 없이 거리가 먼 키즈카페에 함께 갔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아이가 3시간 넘게 잠을 자고 휴대전화 앱으로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평소에도 집에 혼자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심리분석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한 주된 공수사실을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장 씨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입니다. 당시 검찰은 추가 확보한 사망 원인에 대해 법의학 전문가 등 4곳의 의견을 묻고 장 씨의 통합심리 분석 결과 보고서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 씨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 씨가 계속해서 폭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도 장 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일부 폭행은 인정하지만 양부모가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학대에 대해서도 당시 이들이 했던 행동이 학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던 양부 안 씨는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별다른 신변보호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공판 때마다 정인이를 추모하며 법원 앞에 모였던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와 시민들은 오늘도 법원 앞에서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사는 20대 부부가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0살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 인천 영종도 운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 B씨의 신고가 접수됐고 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YTN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육군의 경계 강화 사업 해강한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작년 10월 YTN 첫 보도 이후 국방부는 업체가 제안한 것과 실제로는 다른 장비가 군에 납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업체와 육군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육군이 주요 접경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경계용 CCTV의 핵심 장비 원산지가 둔갑됐다는 의혹. 지난해 10월 YTN 보도 이후 국방부는 해강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카메라 외부 보호를 담당하는 하우징은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 감시 장비 체계의 회전축을 담당하는 펜틸트 역시 중국 OEM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강한 사업에 선정된 A 업체는 자신들이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이라며 정품 공급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초 해강한 사업 입찰 경쟁 당시 A사가 육군에 보낸 제안서 일부입니다. 하우징과 펜틸트를 직접 만들었고 품질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로 A사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결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산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건 제한적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군 출신 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장비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하게 기술돼 있잖아요. 그러면 군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소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 국방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A사는 열상 카메라 센서와 냉각기는 국내 제품을 썼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납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감사관실은 업체 조사도 없이 문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도 따로 조사가 나온 적은 없는 거죠? 네네네. 감사 받은 적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심은 악성 코드 통로가 발견됐는데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국방부의 안이한 판단을 지적했습니다. 망분리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방망 해킹 사건도 그렇지만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솔라윈지 해킹이라든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망분리가 결코 안전한 조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외부 기관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수사해야죠, 뭐. 정부 스스로 자정 기능을 잃었다.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이 라벨 가리의 범죄 전모를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해강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억 원. 관련 장비는 최근 오리발 귀순에 뚫린 22사단을 포함해 주요 경계 지역 200여 곳에 설치됐고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납니다. 오늘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 할머니의 입장을 듣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해결 방향 등에 대해서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번 면담에서 위안부 문제 ICJ 회부를 위한 특별협정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출간할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리뷰가 3월호 학술지를 이달에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학술지 출판사의 앤드류 데이비스 부사장이 신문 측에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논문 내용에 대한 우려의 표현과 댓글 등을 원문과 같은 호에 넣어서 다음 달 이후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여전히 논문을 발행할 계획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애초 해당 학술지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 실린 3월호를 3월 안에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얀마 군경이 최악의 유혈 사태 이틀 만에 또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외신이 전했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미얀마 군정의 정치인 석방과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군경과 대치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위로 최루가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집니다.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지며 뒤로 물러난 시위대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위로 물대포가 뿌려지고 군인과 경찰이 체포작전에 나서자 힘없이 끌려가고 맙니다. 일부 군인이 달아나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마치 5.18 광주 민주항쟁과 중국 테난먼 민주화 시위를 연상케 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쏜 것이 고무탄인지 실탄인지는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미얀마 북서부 깔레이 타운에서 실탄이 발사돼 시위대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군경의 실탄 사격으로 최소 18명이 숨진 최악의 유혈 사태 후 이틀 만입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미얀마 군정의 수치 고문 등 정치범 석방과 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Indonesia mendesak security forces Myanmar untuk menahan diri dan tidak menggunakan kekuatan dan kekerasan.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나온 아세안 의장 성명은 모든 당사자의 폭력 자제와 대화와 화해를 통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여러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총장 최근에 그 수사지휘권을 뺏기거나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도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언론과의 그 인터뷰 기사가 실린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시점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중단됐던 그 지방검찰청의 순방 오늘 예정이 돼 있죠. 네. 그걸 앞두고 검찰 내부의 그 식구들을 좀 감싸고 또 그 입장을 대변을 해야 그래도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윤 총장께서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검찰총장이 어쨌든 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셔서 본인과 검찰의 입장을 수렴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 또 그 입장을 국회에 나와서 국회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관철을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 절차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런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수사 기소권의 분리가 어떤 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것이 결론이 난 단계에 있는 것처럼 예단하시고 그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얘기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 형식과 내용에서 좀 과다하게 예단했고 형식이 예. 좀 잘못됐다라고 예. 하는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부분, 그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민주당이 진작에 윤석열 총장을 좀 국회로 부르지 그러셨어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는 자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은 당초에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도 없었던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원전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백용구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직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서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이 법이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정권 안보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결국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기득권, 경제, 사회적인 기득권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는 검찰이든 국가의 수사 역량이든 제대로 이 예. 문제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가 없도록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즉 총체적인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법권을 가지고 전행을 행사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점에 검찰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께 이 사태가 얼만큼 중요한 사태인가라는 것들을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죠. 예. 자,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 삼냐 이런 매우 강한 표현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도 뭔가 여론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한 입법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아예 검찰을 해체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 TF가 있죠. 그 TF에서 여러 아이디어들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설사 TF의 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당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정부, 당정 간에 또 논의가 돼야 되고 여러 절차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TF의 안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검찰 대표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또 과정이 있을 거예요, 모실 과정이. 그런데 여권에서 이 속도 조절론이 나왔을 때도 속도 조절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법안은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 강하게 나온 것도 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TF 일부의 이야기지. 일부의 이야기다. 예,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당론이 전혀 관계 없어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 내부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 법안을 3월에 발의한다고 하고 6월에 처리한다고 하는 그 몇 분들의 의견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예. 저희 내부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윤 총장께서 그런 어떤 민주당 일부의 그 의견들을 지금 내는 과정을 민주당이 그렇게 다 결정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시고 너무 지금 과잉 반응을 조기에 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러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박수현 위원장의 개인 의견을 좀 여쭤보면 네.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건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의 이틀간의 인터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면은 대형 범죄, 그러니까 거악 척결을 해야 되는 그런 비리 사범에게는 치외복권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오히려 융합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럼 어떠십니까?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의 분리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세계적인 대체적인 추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와 수사의 융합이라는 현상도 있지만 대체적인 큰 흐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사법 체계상 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경찰이 주로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검찰은 뭐를 하는 거냐면 검사는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권이 남용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이 정말 피해보는 것은 없는지를 정부의 법률가인 검사가 그 부분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원칙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유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는 큰 방향은 갔는데 민주당도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경 수사권 1차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6대 범죄는 검찰이 현재 남겨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이걸 분리해낼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윤 총장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날이 전문화되고 진흥화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소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 기소와 수사가 융합될 부분은 어디까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이 아예 얘기하듯이 6대 범죄마저도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고 하는데 박탈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이제 분리하겠다, 이건 당론이 아닌 거고요. 당연히 수사와 그렇습니다. 기소를 필요하면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당의 입장도 그렇고 오늘 박범계 장관도 윤 총장의 제안은 아주 무겁게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단위의 의견들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윤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 개인이 미워서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지나친 예단은 글쎄 뭐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된 인터뷰 하나 듣고 정태근 전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윤 총장이요, 과거 그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를 두고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 중수청 설치, 수사청 설치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윤 총장도 동의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건데 당시 발언이 어땠는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이 본인의 인사청문회 때 했었던 발언입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방점을 지금 이 분리에 충분히 동의한다 여기에 찍는지, 아니면 앞서 정태근 전 의원께서 짚어주신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이 조건에 그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이 부정부패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 수사 역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 기준을 분명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지금 막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이 잘 안착됐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있어요. 최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면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운전 중에 이 택시기사를 갖다가 폭언을 했는지 폭행하는지 이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지금 38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나 그런 경제나 정치나 사회의 거악들과 관련해서는 이 대응 역량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라고 유영민 실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김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추궁하듯이.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 안착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이 안 된 속에서 심지어는 4월, 6월 안에 이 중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자기가 검찰에 많이 기소가 됐거나 또는 구원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일부 의원의 의견이다. 박수현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TF팀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기로 마음만 먹는 순간 예. 법안을 실제로 국회에서 땅땅땅 두드리기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예. 거죠. 그럴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지금 뭐 누가 수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거악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죄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이냐, 그 공백이 생겨도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심지어서 검찰청이 아니라 남부지검 띄어내서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기소권 공소청 주고 예. 지금 대검에 있는 모든 반부패 역량 다 모아서 반부패 수사청 만들어도 좋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완전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켜서 그리고 사실상 검찰을 형용화시켜서 네.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과의 범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는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네. 아니냐. 이거는 이 피해는 누가 가냐?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이 부분이요. 검찰 권한 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지금 반부패부 뛰어가서 반부패 수사검찰청 만들고 남부지검이 잘했었던 걸 뛰어가서 금융수사검찰청 만들고 공안부 또 따로 그 검찰총장 관할 밖으로 해서 뭐 안보수사검찰청 만들고 이렇게 쪼개더라도 국가의 수사 대응력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럼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그 마약범죄 조직 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만들자. 그리고 금융증권범죄수사청을 기재부 안에 만들자. 그다음에 의약식품수사청을 복지부 안에 만들자. 이 수사청을 3개를 따로 떼어서 만들자고 제안한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안한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이 임명장을 받던 날 했던 이야기는 2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된 수사권의 안착이라는 것과 예.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가 안 된다. 대통령도 2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민주당의 방향과 다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제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하자는 것이 지금 저의 주장이고 그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예. 것인데 왜 자꾸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일부의 의견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TF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그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야말로 박탈을 완전히 한쪽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기소와 수사가 융합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는 거 결론이 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예, 아직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TF를 주도하는 의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의 보고, 그다음에 당정 협의, 의원 총회의 결론, 여러 가지 우리 당 구성원들이 많은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 주요한 당사자인 검찰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토론하는 자리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옳지 않다. 예. 예. 제가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믿겠습니다. 민주당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작년 정말 금융범죄가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금융범죄가 그걸 달았잖아요. 그게 네. 대표적인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금융범죄 합수단에 대해서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앞으로 이렇게 고도한 금융사기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일부 정권이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친정부적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원 본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됐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출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검찰에 가서 수사받기 싫다. 공수처 가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공수처에 지금 수사관이 있어요? 수사검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큰 범죄가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권력의 공백을 틈타가지고 난 피해가도 돼. 이게 이제까지 소위 민주당에서 해왔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에서 뭘 잘못했는지 국민에게 고백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자,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예를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김학의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성폭력 의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것, 그렇게 높은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주장하려면 그 제 식구를 감쌌던 그 흑역사를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보호받지 못한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권리는 누가 보호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논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은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제 식구를 감싼 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 있는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말 그런 겁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 증거인멸 다 했어요, 검사들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지금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민의 시각도 있는 거예요, 의원님.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짧게요.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지금 1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조차도 친정부 대법원장이 임명되니까 법원 판사들의 임기를 마구잡이로 늘려가지고 소위 친정부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을 마구잡이로 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잘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왜 제 눈에 돌보를 안 보냐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거에 김학의 차관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본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본인들이 자행한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왜 그것을 수사하면 검찰이 잘못한 것처럼 탓을 하냔 말이에요. 예, 좀 속도를 좀 내야 돼서요. 뭐 검찰 개혁 방향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향이고요. 무소불위 검찰 힘을 빼는 것도 방향이라서 이 사이에서 좀 충돌하는 지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 작업은 진행 중이고요. 자, 검찰의 지금 중대범죄 수사권 마지막 남은 이 수사권을 남길 건지 완전히 없앨 건지 지금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2018년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던 시점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축소하되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 최근에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뭐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갖는다 하더라도요.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이 공수처와 수사기소권의 분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가 해야 될 조직 문화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예. 바로 그러한 것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수사권이 남용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볼 때는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이 계속 저항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오늘 부탁을 했잖아요. 검찰총장에게 말씀은 알겠는데 중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러한 인권 보호라고 하는 수사권이 남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총장께서 한번 균형 있게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저렇게 먼저 발표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큰 흐름도 단계적, 아까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잖아요.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분리하는데 이견이 없다, 찬성한다. 저희가 전부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서 하자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박수현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형사사법 체계상 형사가 하는 수사에 수사 남용이 없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되는지를 법률 전문가로서 잘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도 없던 검사 제도를 유일하게 도입한 그런 나라가 그런 제도가 비정상이 70년이 돼 왔어요. 그 과정에 검찰이 잘한 공로도 있겠지만 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그런 흑역사도 분명히 있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한 번에 할 거냐, 단계로 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방점은 국민의 이익 여기에 당연히 있는데 그렇습니다. 방법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자,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수사검사 따로 있고 기소검사 따로 있었을 때 이 부분 하고요.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경찰 있고요. 국가수사본부 있고 공수처 생겼고 중수청까지 생기면 4개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들이 뭐 공수처나 중수청까지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사건에 연루될 수도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우려도 한 일각에선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대 범죄가 벌어지거나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금융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민주당이나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고려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계속 인권 말씀하시는데 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할 때 그때는 왜 인권을 안 따져요? 왜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죠? 전 정부 적폐 수사할 때는 이 검찰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수사 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택적 인권,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잉수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도 과잉수사가 있었다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인권을 얘기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 모든 인권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인권의 문제와 국가의 수사 역량의 문제를 혼동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검찰을 무조건 감싸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거학과 반부패를 위한 국가의 수사 역량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를 그 논지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논리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또 고민하자고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뭐
간담회도 하실 예정이시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기회도 이제 마련. 당연히 그건 윤 총장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무시될 네.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과정 중에 충분하게 시간은 또 충분해요. 이 법이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발의가 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여당의 법을 살펴보고 또 발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되고 네. 종합되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 예. 충분하게 의견 개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 잠시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 41점이 반대 49.7. 네, 뭐 반대가 좀 우세하긴 한데 찬반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공청회나 국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여론은 얼마든지 이제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른 나라의 사례들에 대한 그 여야의 해석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 지금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영국 모델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SFO, 특별수사검찰청인데 양측의 해석이 달라요. 박수현 위원장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모델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세계 각국의 제도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아전 인수로 그 부분만 이제 해석을 서로 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려서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국을 물으셨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수사 기술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반부패 역량의 뭐 강화 또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소와 수사를 어느 부분은 좀 융합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영국의 예를 저희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영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으면 경찰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1985년에 이것을 일부러 그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에게 이제 권한을 일부 준 것이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도 우리 보고 예를 잘못 든다고 하지만 한 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한 큰 흐름에 예.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완벽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네.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뭐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수사청 설치라던가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윤 총장 행보 중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의 발언보다는 정치인의 발언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숨는다면 이게 오히려 비겁한 공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그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요. 예. 어떻게든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의 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만약 여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다 그러면 비겁한 공직자죠. 윤 총리 정치인 같다, 부적절한 태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김기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는 갑질이다 이런 강한 비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가 사실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어요. 네. 그 세 가지 요지는 이겁니다. 왜 윤 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냐. 네. 두 번째, 왜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세 번째,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얘기해라. 예,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저는 내려놓라. 그거를 그대로 정세균 총리가 따라야 된다고 봐요. 정세균 총리는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지 말고 예. 내각 수반으로서 내각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벌인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얘기하셔야죠. 이걸 얘기 못 하시면 총리는 직을 내려놓고 저 얘기를 하셔야 해요. 정치 여의도로 돌아오셔가지고.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별의 순간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기자들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별의 순간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행보, 정치 색깔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이 별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근거는 네. 지금 이 검찰개혁 수사기소권의 분리와 관련한 민주당이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도 없고 함께 논의할 절차와 시간이 충분하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결론 난 것처럼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켜주실 것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예. 국민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헌법 유린, 법치주의 말살과 같은 정치인과 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것은 예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예단을 했을까? 이미 본인의 정치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오늘 오후 2시에 대구고검, 대구지검 방문을 하는데 아마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허탈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서 땅을 샀다는 건데요. 자, 어떤 의혹들이 왜 불거진 건지 박광렬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네, LH 직원 10여 명이 사들여 문제가 된 땅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 시흥지구 중심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시흥시 과림, 무진해동 일대 2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 토지 매입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스로가 정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정량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보상을 노린 땅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매입 뒤에 쪼개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최소 1000제곱미터를 가진 지분권자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 뒤에는 해당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러면 보상금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핵심 과제는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되겠죠.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또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개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신도시 예정지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정보의 발가 투자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 등은 이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고 또 자산 거래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보지만 일반 공기업 직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해서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3배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사 직원 등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물론 윤리적 측면은 별개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 예정지에서 대규모 토지 거래를 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거래에서 토지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여윳돈이 아닌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감행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LH 내부에서도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물론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직원의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건데요. LH 측은 사실관계 조사가 먼저라면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집값 잡겠다고 정부에서 영끌 대책 내놓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박광열 앵커 정리한 내용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서 샀느냐 아직 이 관계는 밝혀야 되지만 나무도 심고요. 지분 쪼개기도 하고 지금 10명이 100억 투자했는데 58억이 빚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인데 여당에서도 이거 엄중하게 보고 계시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까 앵커께서는 국민을 허탈하게 한 일이 발생했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허탈이 아니라 분노지요. 분노. 네. 그리고 이 국민과 서민의 무주택 서민의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 정권이 존립마저도 흔드는 신뢰를 깨트린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 쪼개기, 나무 입식,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한 거예요. 58억 대출을 받고. 네. 아주 이 문제는 지금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뭐 야당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자체 조사 빨리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고소, 고발, 수사 의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서 전수조사 다 해야 됩니다. 이 토지 소유자. 강경 대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 직원들만 그랬겠느냐 아니면 다른 개발지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은 이런 관련 의혹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를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장관은 어제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덥자는 겁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있을 때 있던 일이라 지금 야당 공세가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LH의 진상조사를 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히 이 부분.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아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무슨 국토부에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장관이 남 탓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하듯이요. 아까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만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벌어진 일인데 변창흠 장관이 2019년 4월에 장관으로 LH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자기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 탓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국토부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상임위 빨리 소집해서 국회 상임위 지금 열면 되잖아요.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감사원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는 인지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정부의 장관이나 수석들은 참 이상해요. 예를 들면 조현욱 수석 같은 경우 인사수석 나오자마자 바로 부동산 투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좀 해먹는 거 정도야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지금 나라의 기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대응 관련해서 박시현 위원장도 매우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LH 진상조사로는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 박시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증 이상 반응을 보여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환자가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뒤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지만 오늘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60대 남성도 하루가 지나 열과 함께 전신 근육통이 나타나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부의 요양병원에서 접종받은 50대 남성도 두통과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사망 원인과 이상 반응이 아나필락시스 등 접종 부작용과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도 유통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유튜브 등에 떠도는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신속한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허위 사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파악한 가짜뉴스 사례를 보면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던가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나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정보, 또 접종 거부 시 긴급 체포된다 이런 내용 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닷새째인 어제 전국에서 6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어제 하루 6만 3,644명이 접종을 마쳐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5일 동안 누적 접종자는 8만 7,4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0.17%입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8만 5,904명, 화이자 백신의 누적 접종자는 1,524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무료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가 첫 수혜국이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한 병원.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곳에서도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I really feel so good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vaccine and we are ever ready to receive it. Let me say we are the people taking care of the patient. So if I've been vaccinated, I think it will help me. 가나가 코백스를 통해 1차적으로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60만 회분입니다. And so it's a happy occasion that Ghana, being the very first country to be recipient of the COVAX facility. 이웃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도 약 50만 회분의 백신을 받았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400만 회분 가량의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롬비아가 코백스를 통한 첫 수혜 국가가 됐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백스를 통한 전 세계 백신 배포가 드디어 성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hen the history of the pandemic is written, I believe that the ACT Accelerator and COVAX will be one of its standout successes. This is an unprecedented partnership. 코백스는 이날 화상언론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42개국에 2억 3,700만 회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 8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6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6명, 경기 218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만 353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이틀 동안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이틀 사이 90명이 넘는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거주지는 동두천이지만 직장 등 생활권은 양주와 포천, 남양주와 인천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TB 피트니스 센터 휴자점과 관련해 전주 시민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한 누적 감염자는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모두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초, 중, 고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대학들도 어제부터 대부분 개강하고 일부 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캠퍼스는 물론 대학 주변 상점들까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이 열린 한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거리를 띄우고 앉은 채 피아노 실습에 열중합니다. 이 학교는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이론과 실기 수업 모두 학생 9명까지만 대면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에 교수들은 방역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온 측정과 손 소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실기 수업에 한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물이든 상관없어요. 개강 첫날인 만큼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거친 학생들만 소규모로 모여 안내 사항만 듣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거의 목소리나 화면상의 얼굴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 장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아예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당분간 비대면 수업만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우선 개강 1주차엔 원격 수업만 하기로 했고 중앙대도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익대는 이미 올해 1학기 비대면 중간고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가 상인들입니다. 학생 발길이 뜸해지면서 개강 특수는 사라졌고 곳곳에 임대 안내문도 걸렸습니다. 전에랑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 다녀요. 장사는 똑같아요. 안 돼요. 지금 가게가 다 비었잖아요. 너무 상권이 안 좋아요, 지금.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들이 조심스레 대면 수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 확산세에 대학가엔 여전히 낭만 대신 방역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고용 악화에 대응해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절대 수준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19조 5천억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3조 7천억 규모의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 2천억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 가운데 9조 9천억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는 세계 잉여금과 기금 재원 등으로 조달됩니다. 지난해 2, 3차 추경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출 구조 조정이 없습니다. 경기 회복과 뉴딜 등 긴급한 내용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 있어 여지가 작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조 가까운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까지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8.2%로 높아지게 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몇 차례 편성되면 국가 채무는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89조 6천억으로 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속도라면 국가 채무 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이런 의혹 등을 조사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요. 대검은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도 없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어제 임 연구관이 SNS로 이 같은 사정을 처음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 연구관은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 만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등에서 직무 배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라고 콕 집어 공개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직무 배제에 해당하는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어제 받았다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데다 윤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직무 배제돼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사법정의와 검찰, 윤 총장을 위해서도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올린 글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상부에 보고한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임 연구관은 지난달 26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겸임 발령돼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임 연구관은 인사 당일에 한 전 총리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고하고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도 결재를 올렸지만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검은 애초에 해당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정한 적이 없어서 직무배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임 연구관의 폭로 직후 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어제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없어 직무배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은 주임 검사인 감찰 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의견 등도 모두 취합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의 입건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대검이 지난해 입적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제야 주임 검사를 처음 지정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직무배제다 아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게 된 겁니까? 네, 감찰 3과장이 주임 검사로 지정된 이상 임 연구관이 추가 조사나 수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 연구관은 검찰 직계상 대검 감찰 1, 2, 3과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감찰부장 직속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연구관의 의견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며 임 연구관의 의견 등을 취합해 해당 사건의 입건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 사건. 자, 공소시효가 이번 달에 만료된다고요? 네, 한 전 총리는 이미 지난 2015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만들기 위해 재판을 앞둔 증인에게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켰고 이 연습을 통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교해져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이 연루됐고 특수통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사건인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인데요.
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19일밖에 남지 않아 의혹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예.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사건을 직접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범계 장관도 이번 대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왔는데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의 대검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장 박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 글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임 연구관의 직무 배제 논란까지 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증폭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에서 1억 원이 든 금고 등을 훔쳐 달아난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훔친 돈을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심지어 음주 난폭운전까지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5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헬스장에서 스퀘어와 현금 1억 1,500만 원이 든 금고가 사라진 건데요. 헬스장 CCTV를 보니 성인 남자 2명이 힘겹게 금고를 통째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뒤따라 나가는 남성도 확인됐는데 관장의 골프 용품 등을 쥐고 자연스럽게 헬스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물 1층에 세워져 있던 관장의 차에는 계기판에 여성 화장품과 커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부어주는 등 어지럽혀두기도 했습니다. 네, 영상에 포착된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이었어도 현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헬스장 회원 A씨가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헬스장에 등록하고 자신을 프리랜서 PD라고 소개하며 관장에게 다가갔는데요.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가지게 됐고 범행 직전인 지난달 23일에는 경북 안동으로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스장 관장도 금고에 현금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행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관장은 잠이 들었고 그 사이 A씨는 관장의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5시부터 헬스장이 문을 여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외워둔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를 가지러 들어간 겁니다. 네, 헬스장 관장의 말을 듣고 알았다. 자, 요즘은 대부분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데요. 그렇다면 금고에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겁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로 헬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장은 자신의 아파트와 차 등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대출까지 받아 겨우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남은 돈이 다음 달 임대료와 직원 임금을 포함해 1억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장님은 하루에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을 처분해 세무조사 등이 우려되는 데다 대출금 등으로 당장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일단 현금으로 모두 갖고 있기로 한 겁니다. 관장은 이런 고민을 술자리에서 A씨에게 털어놓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친구가 잡혀서 처벌을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한테 지금 당장 문제가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 관리비, 임대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안 그러면 이 센터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금고에 돈을 넣어놨는데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범행 이후에 상당히 뻔뻔한 태도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취재진과 통화까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관장에게 자신은 일본 출장을 간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의 SNS에 대담하게도 돈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클럽에서 모두 수백만 원이 넘는 술을 사며 유흥에 거액을 탕진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저희 취재진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는데 모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 금고를 뭐 건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혹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차 타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사달라고 그랬어요 좀.
네, 제가 직접 들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인 것 같은데요. 결국 어이없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A씨는 부산 해운대 인근 대로변에서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술김에 금고, 형사 같은 단어를 중얼거렸고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추적 중인 용의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서울로 압송돼 어제 구속 영장심사를 받은 뒤 밤늦게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머지 일당을 붙잡고 훔친 금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건데요. 다만 A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일당 추적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은 어제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가 제자들을 폭행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코치가 논란이 된 수영부의 감독은 해당 코치의 부인이었고 두 자녀는 또 이 수영부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는 초등학교 졸업 뒤에도 초등학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수영부를 가족 사유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 신도심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생긴 것은 지난 2011년. 이 초등학교 수영부는 전국 소년체전에서 메달도 여러 개를 땄습니다. 수영부 감독은 A 교사. 그런데 수영부 창설 3년 만에 세 번째 수영 코치가 새로 왔습니다. 다름 아닌 A 교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거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수영부 지도자가 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서울에서 기업에 일하다가 내려가서 지도한 거예요.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코치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긋나지 않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었던 거죠. 요즘에는 그 의사채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인은 감독, 이후 남편은 코치를 맡게 된 이 수영부에서는 이 부부의 아들과 딸이 맹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매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모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을 계속했다고 당시 초등학교 수영부원은 말했습니다. 학교 수영 이름이 수영부인데 애초에 학교 수영부의 시간표는 코치의 아들, 딸 학교 끝난 시간에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운동하는 거였고 애초에 중점은 저희가 아니라 그 아들, 딸에게 맞춰져 있는 수영 훈련이었어요. 했었어요. 해다가 또 그만뒀잖아요. 어이가 난리쳐가지고. 안 해요. 걔네들 때문에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 수영도 못하고 내가. 수영을 접었잖아요. 그 때문에. 아버지는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 어머니는 현직 교사인 감독, 그리고 자녀는 선수. 이런 구도에서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부모가 지도하는 모교 수영부와 함께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38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657만 원, 0.67% 오르면서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지난 2019년 1월 8억 원을 넘긴 직후 일시적인 조정 기간을 거쳤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년 1개월 만에 9억 원대로 올랐었습니다. 앞서 민간 시세 조사 업체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각각 지난해 3월과 재작년 7월에 이미 9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는 5억 원, 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건설 원가를 바로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뒤 분양하도록 후 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주택 공급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공토지의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는 주택 정책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8도로 포근하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깨끗해서 다가온 봄 날씨 느끼기 참 좋습니다. 낮에는 포근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0도, 대전 12도, 대구와 부산은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후 이번 달 중순까지 꽃샘추위 없이 예년 기온 웃도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충청 이남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많게는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니까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